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8분입니다. 저는 어제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을 좀 했다가 오랜만에 좀 연어가 먹고 싶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연어, 아유 비싸더라고요. 15,900원 하던데. 아무튼 연어하고 돼지고기를 양념으로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소맥을 오랜만에 소맥을 즐겼습니다. 이게 제 집에서 혼술하는 게 낙 중에 하나인데 살이 너무 많이 찝니다. 이렇게 좀 많이 먹으면.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참 살이 찌는 함정이 있어서 제가 참 난감하네요. 운동을 더 해야 되겠기도 하고 먹는 걸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참 술을 한잔 하게 되면 제가 안주를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 그냥 술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좀 안 좋습니다. 알코올에 몸이 알코올을 좀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주도 좀 많이 먹고 기름진 안주가 또 좋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먹고 나서 야쿠르트라든지 아니면은 대장균 그 스틱 대장균이라 그러나 아무튼 장유익균 그거를 좀 먹으니까 그 다음날 이렇게 힘들거나 배앓이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청소도 좀 하고 정견이 바람도 좀 새이고 날씨가 좀 추워져서 올해 이제 가을 처음으로 보일러를 좀 틀었어요. 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정견이 바람 새이고 또 2시부터 오늘 야구 보면서 필사를 좀 했다가 오늘 저녁 때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내일은 좀 볼 일이 좀 있어서 일을 잡아놓지는 않았고 오전에 볼 일을 보고 오후에 좀 일을 할까 어쩔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헌책을 좀 몇 권 샀습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책 먼저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네이처 사이언스 클래식 15 어머니의 탄생,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세라 블래퍼 허디 지음 황희선 옮김 사이언스 북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제가 좀 고민 끝에 사긴 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헌책치고 두껍기 때문에 헌책치고는 비쌌어요. 꽤 얼마 줬더라? 10,000원 얼마 줄 것 같은데 왜 샀냐면 저는 모정에 대한 우리의 어떤 착각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모성에 대한 착각이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속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여성의 모성애이라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흥미를 아주
바짝 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이다 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굉장히 아마 이런 주제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 대자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나쁜 버릇을 가진 노부인이지. 조지 엘리엇, 1848년. 네,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어떤 자세랄까요?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책 상태는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한 것 같은데, 헌책을. 그래서 책은 좀 너덜너덜한 것 같아요. 너덜너덜하다기보다는 아주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팔길래 샀습니다. 그럼 머릿말하고 목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도는 읽고, 일부 동물들을 살펴보기, 1장 지뢰밭 같은 모성, 2장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관점, 3장 발달에 숨겨진 수수께끼, 4장 상상 불가능한 변이, 5장 진화적으로 유의미한 환경의 가변성, 2부 어머니와 대행어머니, 6장 젖길, 7장 지상에서 모성으로, 8장 영장유식 가족계획, 9장 새 남자와 아기 바구니, 10장 최적의 아버지 수, 11장 누가 보살폈는가, 12장 비자연적인 어머니들, 13장 아들이냐 딸이냐 경우에 따라 다르다, 14장 오래된 타협과 새로운 맥락, 3부 영화의 관점, 15장 타고난 애착 능력, 16장 애정어린 눈길과의 마주침, 17장 무엇으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안전한가, 18장 태아의 역량을 강화하기, 19장 왜 사랑스러워야 할까, 20장 길을 가치가 있는 아기가 되는 법, 21장 지방의 문제, 22장 인간의 결속에 대하여, 23장 엇갈리는 발달 경로, 24장 좀 더 나은 자장가를 위하여. 전체적으로 무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다 해서요. 저자 소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자 소개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봅시다. 저자 소개가 어디, 머릿말이 먼저 나오고. 저자 소개를 참 감사해요. 저자 소개. 참고 문헌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뭐 대학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끝이 없네. 야, 참. 자, 저자 세라 옴기니의 글에 나옵니다. 저자 세라 블래퍼 허디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에 석좌 교수로 있는 영장류 학자다.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 라자스탄에 사는 랑구르 원숭이의 영화 사례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내에 번역된 여성은 진화하지 않았다 빛 2009년 출간된 어머니와 타인들을 비롯한 여러 책들과 글들을 발표했다. 허디는 풍부한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다윈주의 페미니스트라는 그의 입장으로도 유명하다. 1999년에 출간된 이 책 어머니의 탄생, 1999년 책이군요. 여성은 진화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타인들,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번역된 거는 한 2010년경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탄생, 마더 네이처. 마더 네이처. 자,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 인간의 위대한 가정 3부 파트 3,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파트 3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의 마음에는 미세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직관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사물들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군요. 1장 의뢰하는 인간 호모 리투알리스. 이제 한 160페이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제 동물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다. 죽은 자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컴컴한 동굴 속에 기하학적 구조물을 만든다. 생존과 상관없는 이 행위들은 인간이 상징적인 사고를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자, 본문입니다. 인간은 무자비한 생존 기계인가?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이후 인간의 본성과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사라졌다. 다윈이 구축한 인간에 관한 생물학적 개념인 진화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진화라는 과학적 용어는 태생적으로 엄격하고 결정론적이며 환원적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는 다양한 해석을 용인하는 자유나 창의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참과 거짓만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진화 과정을 밝히려는 시도의 핵심은 자유로운 사고다. 최근 과학계에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신다윈주의가 등장했다. 이 주장에 의하면 진화의 주체는 이기적 유전자이며 유기체는 이 유전자가 번식하는 숙주일 뿐이다. 이게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스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서는 이제 규정하기를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했죠.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1976년에 저술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생존기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전자라고 알려진 이기적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로봇 도구입니다. 이 유전자의 이기심이 개인 행동의 이기심을 초래합니다. 도킨스의 학문적 성과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과대평가받았다. 그의 이론은 진화생물학의 유일한 진리로 수용됐다. 독자들은 그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진화생물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 특히 과학에서 인간 진화와 같은 중요하고 섬세한 주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대표적으로 마크 커슈너와
존 게하트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기체가 진화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생명의 개연성이라는 책에서 유기체는 진화 과정에서 생물의 유전적인 형태와 생리적인 성질인 표현형의 생산에 참여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유기체가 진화의 변이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상징이나 행동의 성질들은 유전자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의지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유기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화를 위한 환경을 만든다. 이것을 틈새 환경 조성이라고 부른다. 틈새 환경 조성이라는 개념은 유기체가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을 변형시킨다는 의미다. 유기체가 환경에 영향을 주면 그 변화는 다시 어떤 형질이 자연 선택되는 과정에 개입한다. 자연 선택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난다면 틈새 환경 조성은 목적지향적이다. 유기체는 스스로 배우고 그 배움으로 자신이 거주할 환경을 변화시킨다. 몇몇 진화생물학자들의 과학적인 설명이나 인문학자들의 설명으로는 인간 사회의 정교하고 복잡한 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 일부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진행된 생물의 진화 과정을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우리가 예상한 그런 특징들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 만일 그 기저에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도 의도도 선도 악도 없고 단순히 맹목적이며 매정한 무관심일 뿐이다. 글 잘 써요. 도킨스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종교적 신념의 표현처럼 들린다. 그는 인생의 궁극적 의미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은 누구인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인류에게 일어난 사실에 관한 호기심과 그것을 알려는 다양하고 겸손한 노력이 필수다. 네, 옳은 말입니다. 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동식물의 진화를 가능하게 한 수용 능력의 생성과 확장에 주목한다. 지구에는 생물을 생존 가능하게 하는 수용 능력이 있다. 광합성 작용으로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지고 단세포 생명체에서 수십억 년을 거쳐 정교하고 복잡한 유기체로 변하고 조류와 포유류가 체내에서 발생하는 대사열로 외부의 기온과는 별도로 스스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는 내온성이 모두 수용 능력이다. 또한 태어난 후 스스로 생존할 수 없어서 부모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포유류의 수용 능력을 비롯해 사족 보행을 하다 이족 보행을 통해 생존을 강화하고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을 발견해 사냥한 음식을 구워 먹음으로써 뇌가 커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도 인간이 가진 수용 능력이다. 네안데르탈린은 25만 년 전부터 유럽에 거주하면서 거친 빙하기에 사냥 채집과 같은 생존에 관련한 행위가 아닌 전혀 다른 수용 능력을 실험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상이나 거주지의 동굴과는 다른 구별된 공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네안데르탈린의 이전 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네안데르탈린의 그 강건하게 된 몸, 등치가 호모사피엔스보다 크죠. 강건한 몸과 그 호모사피엔스의 이종 교배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유럽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유럽과 저쪽
서남아시아까지겠죠. 그쪽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인류 그 백인들 얘기하는 거죠. 백인들 인류 역사에 긴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종교, 특히 그중에 종교 문화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이종 교배에 의한 백인들, 그들이 뭔가 좀 더 우수한 면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상이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리스 로마 시대라든지 그들이 문화를 그들 문화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뭐 압도하고 선도한다 라고 단순히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중세 이후에 모험 개척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발휘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인류 최초의 건축물 네안데르탈인은 그저 동굴에 거주하던 야만인이었을까?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할 고고학적 발굴이 나타났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한 브리니켈 동굴은 약 4만 년 전부터 1990년에 동굴이 발굴될 때까지 인간의 발자국이 미치지 않은 곳이다. 이곳은 네안데르탈인이 설계하고 건축한 신비한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이 건축된 시기는 무려 17만 6천 년 전이다. 이때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기 전이어서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지역의 유일한 거주자였다. 동굴 입구에서 수백 미터 안으로 들어가면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의 복잡한 원형 구조물이 등장한다. 네안데르탈인은 동굴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종유석과 석순을 이용해 조형물을 만들었다. 왜 네안데르탈인은 이 깊은 동굴 안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브리니켈 동굴에서는 후에 등장하는 호모사피엔스들의 구석기 시대의 동굴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뼈나 도구나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간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무기도 들고 가지 않았다면 과연 이곳은 어떤 장소였을까? 이런 구조물을 짓는 창조 행위를 우리는 흔히 건축이라고 한다. 어떤 인위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을 건축가 혹은 창조자라고 부르고 그 의도를 건축 혹은 창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창의성을 가지고 동굴로 들어가 자신만의 건축을 완성한 예술가다. 건축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키텍처는 이런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 앞부분 아치는 원칙, 의도, 상상력이라는 의미고 텍처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엮다라는 의미다. 네안데르탈인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하나로 엮어 오감으로 인지한
인지 가능한 구조물을 만든 최초의 건축가이다. 한 동굴 탐험가가 어느 날 브리니켈에서 여우 동굴을 발견했다. 그는 이 동굴이 다른 여우 동굴과는 다르다고 느껴 3년 동안 굴을 팠다. 그는 마침내 336m를 파고 들어가 동굴 입구에 도달했다. 이후 고고학자, 동굴 탐험가, 그리고 해부학자들이 팀을 이루어 이곳에서 발견한 동굴곰과 다른 동물들의 뼈를 분석했다. 이 뼈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고 학자들은 인간이 이곳에 의도적으로 들어와 불을 지폈다고 판단했다. 브리니켈 동굴이 발견되기 전까지 동굴 안에서 인간의 활동이 감지된 시기는 32,000년 전이었다. 1994년 프랑스 남부 쇼베 동굴에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그린 벽화가 수백 점 발견된 것이다. 쇼베 동굴에서도 종유석과 석순이 정렬되어 있었고 불에 탄 흔적이 있는 제단이 발견되어 인류가 이때부터 동굴에서 정교한 의뢰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브리니켈 동굴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동굴의 그림을 그리기 훨씬 전부터 네알데르탈린이 이 칠흑 같은 동굴로 들어와 알 수 없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증거다. 현생 인류의 예술성과 창의성은 아마도 네알데르탈린으로부터 일부 전수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네안데르탈린은 동굴 바닥에 종유석과 석순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배열했다. 그들은 눈과 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은 동굴 안에서 인류 최초로 장식을 시도한 것이다. 그들은 2개의 고리 모양의 구조물과 4개의 작은 종유석군을 만들었다. 종유석을 모두 합한 길이는 112.4m이고 평균 무게는 2.2톤이나 된다. 종유석을 크기와 길이에 따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명의 노동력과 정교한 사회구조, 그리고 전체 노동력을 기획하고 관장하는 리더가 필요했을 것이다. 보통 땅바닥에서 화로가 발견되는 것과 달리 브리니켈 동굴에서는 종유석으로 만든 구조물에 불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런 기하학적으로 공간적인 배열은 불빛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횃불 같은 불을 들고 다니며 사용했을 게 분명하다. 학자들은 브리니켈 동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네안데르탈인이 불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했다. 왜 네안데르탈린은 동굴 입구로부터 336m나 들어가 있는 어두운 곳에 이 정교한 구조물을 건설했을까? 불의 흔적이 왜 바닥이 아닌 구조물에서 발견되었을까? 네안데르탈린도 호모사피엔스처럼 상징적인 행동과 의뢰를 하는 인류였을까?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브리니켈 동굴 찾아보겠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조잡해 보이는데요. 브리니켈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뭐 좀 조작해 보입니다. 인류 최초의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굴. 여러 가지 종류석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꾸민 형태인데 생각보다는 조잡해 보였습니다. 됐고요. 일단 어찌됐건 그 네안데르탈인들이 단순한 그냥 유인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건축물 네안데르탈린은 했고요. 여기 아키텍처 어디까지 했지? 자신들의 생명, 인간이 거주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무기도 들고 가지 않았다면 과연 이곳은 어떤 장소였을까? 아키텍처 했고요. 화장하는 인간 네안데르탈린은 유럽 전역에 걸쳐 거주했다. 빙하로 덮인 유럽 내륙에서 살아남기 힘들었던 네안데르탈린은 생존을 위해 해안가로 거주지를 옮겼다. 스페인 지브롤터 해안에 있는 자연동굴인 벵가드 동굴과 고르함 동굴은 네안데르탈린이 어떻게 식습관을 혁신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곳에는 바다 하구에서 건져온 조개 껍데기, 모닥, 불터, 석기, 그리고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연체동물을 잡은 흔적이 있다. 바닷가는 다른 육식동물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지상낙원이었다. 그들은 바다가 제공하는 해산물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잡식성이 된 이유는 인류의 조상들이 식물, 그 이후에 동물 사체, 그리고 해산물로 음식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안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해해야 했고 달의 모양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일으키는 신비한 힘을 지닌 천체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달과 해 그리고 별을 자신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존재로 여겼다. 스페인 남동쪽에 위치한 무르시아에서는 물감이 묻어있는 특별한 조개가 발견됐다. 이들에게 조개는 식량 이상이었다. 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 껍데기는 물감을 섞거나 보관하는 용기였다. 또한 파운데이션처럼 보이는 노란색 물감과 반짝이는 검은색 미네랄 조각이 섞인 붉은색 파우더도 발견됐다. 이들의 화장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의뢰를 위한 신성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장신구로 착용했다. 조개 껍데기를 조각하고 밝게 칠해 보석처럼 사용하거나 조개 껍데기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옷에 매달았다. 이렇게 바디 페인팅을 하거나 조개를 몸에 주렁주렁 달아 신분을 나타내는 문화는 오늘날 문명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는 일부 아프리카 부족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네안데르탈린은 조개 껍데기를 사용해 그것을 공유한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동시에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냈다. 그들에게 조개는 자신들을 생존하게 해주는 생명의 표시이자 동굴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은 다른 지역의 네안데르탈린과 구분해주는 신분증이었다. 그래서 조개 껍질 유적이 있는데요. 야만인 네안데르탈린이라는 기종의 주장을 뒤집는 화려한 장신구가 발견됐다. 그들에게 조개 껍데기는 그들의 정체성을 표시해주는 신분증이었다. 아주 흥미롭네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래를 돌려놨기 때문에 좀 보고
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1조. 인간은 왜 의뢰를 하는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련의 규격화된 행위를 의뢰라고 부른다. 의뢰는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거주하면서 등장하는 보편적이며 자연스러운 특징이다. 언어가 인간 사회를 만드는 내용이라면 의뢰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형식이자 집이다. 우리는 흔히 의례가 성당이나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에서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신에게 드리는 정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삶의 행동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의례가 존재한다.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를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심지어 개인이 자기 수행을 위해 심신을 단련하는 수행 행위 등 의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사실 인간 삶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의례를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삼배를 올리는 기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명상을 좀 했고요. 마음속으로 나름대로의 수행 방법인 진원 수행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의례를 합니다. 저도 다 각자 그런 비슷한 의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의례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리추얼은 라틴어 리투스에서 유래했다. 리투스는 인간의 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습을 가리킨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해나 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라틴어 리투스의 어원은 인도 유럽어 어근 RTA에서 유래했다. 이 어근은 산스크리트어 르타에 그대로 보존됐다. 르타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리그베다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정해진 길을 가다 올바르게 연결되다라는 뜻의 동사 르의 수동 분사형 어미 타가 전미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 르타를 직역하면 우주의 질서에 맞게 탁월하게 연결된 상태를 뜻한다. 즉 질서, 진리라는 의미다. 르타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자연과 세상의 질서를 조정하는 원칙이다. 우주의 운행 원칙인 르타는 후대에 자연과 인간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원칙인 다르마와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사회 행위의 원칙인 카르마로 진화했다. 르타라는 원칙은 다르마와 카르마를 집단이나 개인에게 상기시키는 의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됐다. 통과 의례는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 의례를 거친 개인이나 집단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프랑스 인류학자 아놀드 방 주네프는 통과 의례라는 개념을 학문으로 정립해 인류학, 문학, 종교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방 주네프는 의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커다란 사회는 그 안에 몇 가지 구별된 사회 집단을 포함한다. 인용입니다. 우리가 높은 단계의 문명에서 낮은 단계의 문명으로 이동할 때 이 집단 간의 차이는 두드러지고 그들의 자치는 증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사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회구분은 세속적인 세계와 종교적인 세계의 구분, 즉 속과 성의 구분이다. 르네상스 이후 이 두 영역의 관계는 민족과 국가 안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이들 간의 근본적인 구별 때문에 세속적인 집단과 종교적인 집단은 유럽 국가들 안에서 지금도 구별되어 남아있다. 세속적인 세계와 종교적인 세계의 구분, 속과 성의 구분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당준F는 한 개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길목을 통로라고 불렀다. 그는 한 개인에게 익숙한 과거를 세속의 공간으로 참신하고 열망해서 진입하고자 하는 미래를 거룩한 공간으로 확대 해석했다. 이 원칙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족, 사회,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도 적용된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란 과거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진입하기 위해 출발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의례를 한다. 통과 의례는 3단계로 구성된다. 분리, 경계, 그리고 통합이다. 첫 번째인 분리 단계는 자기 자신을 과거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즉, 익숙한 세계로부터 의도적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인 경계 단계는 분리를 기념하고 자신을 수련하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상태다. 이 단계는 분리와 통합 사이의 문지방에 선 상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명의 상태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스스로 획득하기 위한 분투의 시간이다. 두 번째 단계를 충분히 잘 견디면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로 들어간다. 통합은 사회 안에서 최선을 발휘해 자신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인간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때 분리의 의례를 행하며 두 번째 문지방 상태에서 세 번째 단계인 사회로 재진입하기 위해 통합의 의례를 행한다. 통합의 의례는 사회라는 우주의 원칙에 자신을 다시 연결시킨다는 뜻으로 거룩한 원이나 거룩한 끈 등의 표식을 이용한다. 졸업식이나 결혼식에서 반지, 팔찌, 벨트 등을 증표로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다. 인류는 이와 같은 의례를 통해 동물과 구분되며 이런 의례를 바탕으로 인류를 규정하는 문화 역시 형성된다. 네안데르탈인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상상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삶의 끝이 아니라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문지방으로 여겼다. 그리고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다. 사후 세계의 발명. 르 레구르드 동굴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거주지다. 이 거주지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동굴 벽화로 유명한 라스쿠오 동굴에서 고작 8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1954년 레구르드에 살던 농부 알 콩스탕은 어느 날 자신의 집 뒷마당을 둘러싼 돌리네, 즉 석회암 토질의 움푹 파인 땅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 무너진 석회암 잔해들을 걷어내자 조그만 동굴 입구글 같은 것이 보였다. 콩스탕은 이곳에 라스코 동굴의 벽화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35m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수많은 석기와 유물들을 수집했다. 그는 동굴의 존재를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는 1957년 9월 22일 네알데르탈린의 아래턱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다. 이 유골은 9만 년 전 것으로 측정됐다. 콩스탕은 자신의 뒷마당이 라스코 동굴처럼
중요한 장소라고 판단하고 시청으로 달려가 공식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허가증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1960년대부터 전문 고고학자들이 그곳에서 발굴을 시작했다. 레구르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의 무덤은 봉분과 토템 신앙을 상징하는 동물뼈로 장식된 최초의 무덤이다. 무덤은 커다란 바위로 덮여 있었는데 약 850kg이나 되는 시신을 덮은 장례식 의례 석판을 걷어내자 네안데르탈린이 태아 모양으로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석판 위에는 커다란 돌들을 쌓아 올린 봉분이 있었고 봉분 위에는 불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모래와 갈색 곰의 뼈들을 포함한 다양한 유물들이 놓여 있었다. 더욱 신기한 점은 무덤 주위에 파놓은 20개 정도의 도랑이다. 이 도랑의 정확한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곰 유골이 놓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무덤의 주인은 분명 높은 신분을 지녔으며 곰과 관련된 의뢰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누가 이런 정교한 무덤을 만들었을까? 네안데르탈린은 40명까지 공동으로 생활했다. 무덤 속 네안데르탈린은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이 무덤은 10명 정도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만들었다. 이 무덤은 네안데르탈린의 전체 유골을 간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무덤 주위에 쌓아올린 돌이나 갈색 곰뼈는 인간이 처음으로 사후세계와 상징적인 사고를 시작했다는 증거다. 그동안 학자들은 현생 인류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 네안데르탈린과 같은 다른 유인원에게는 사후세계의 관념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1908년 프랑스의 라 샤펠 오생에서 무덤이 발견된 이후 네안데르탈린이 의도적으로 시신을 매장해 왔음이 밝혀졌다. (1999년에서 2012년까지) 무덤을 공동 발굴한 미국 뉴욕대학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죽은 자를 이전의 어떤 동물이나 유인원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에 위치한 샤니다르 동굴의 IV라고 읽어야 되나요? 포라고 읽어야 되나요? IV 지층에서 발견된 무덤은 약 5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덤은 2명의 아이와 어른 네안데르탈린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묘다. 시신은 동물뼈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시신을 매장했을까? 바위로 낙상해 죽은 네안데르탈린의 시신 주변에는 규지람이라는 돌을 쌓아 만든 조그만 봉분이 있었다. 이 동굴 안에는 40대 정도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린의 무덤도 있었다. 그런데 무덤 주위가 여러 종류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시신이 꽃의 분으로 칠해져 있었다. 샤니다르 동굴 입구로부터 15m 떨어진 들판에 꽃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동굴 밖의 꽃을 가지고 와 시신을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새나 설치류 혹은 포유류의 흔적은 없었다. 학자들은 이곳에 장식된 꽃들이 국화, 마황, 백합화 화분과 줄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류는 이미 5만 년 전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 네안데르탈린은 지상의 삶이 죽음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을 경계적 인간으로 여기며 삶을 영위했다. 그들은 들판의 꽃들이 겨우내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다가 봄이 되면 개화하는 신비를 관찰했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의 시신을 꽃가루와 굿으로 장식하면서 그 꽃들처럼 부활을 꿈꿨는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좀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인류는 이미 5만 년 전부터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가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지상의 삶이 죽음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적과 그 의뢰를 행한 흔적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은 아프리카 공동조상으로부터 6만 년 전에 갈라섰고 그 이후에 먼저 네안데르탈인이 유럽,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에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신체 구조가 변화했다. 몸집이 큰 동물을 사양할 수 있을 정도로 다부지고 강해진 것이다. 백인들의 특징이 몸이 크고 강건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의뢰를 하는 거 재밌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는 좀 빨래를 널고 밥을 좀 앉혀놓고 다시 또 좀 공부를 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